자, 지금부터 피아 지방법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만주 판사 황현이고요. 자, 피의자 우리 김용민 씨.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재인 변호사입니다. 예. 자,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번 주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아요. 예, 오늘 하루 종일 이번 주 내내 얘기를 또 한 것 같은데 이 네.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네. 뭐 이제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네, 수진 변호사님 그 지난주 댓글 좀 가져볼 네, 네. 그럴까요? 청정 댓글 라인, 네, 네, 쏘 댓글. 네. 또 댓글. 소댓.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제 중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나베 친일파라는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네. 저희가 나눴었죠. 예,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제가 그 댓글을 다 읽어보고 변론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예. 나베 친일파는 모욕이 아니다. 다만 어떤 인격적으로 뭐 모욕적인 말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은 모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변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술집 마담 발언이었죠. 나경원 대표가 본인에게 술집 마담 같이 생겼다고 한 네티즌을 고소한 글에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신 분입니다. 뭐라고 댓글 달아주셨냐면 마담처럼 생겼다가 모욕이 되는 거면 특정 직업은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신분의 평가를 받는 직업이다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누군가한테 마담은 그냥 관리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나쁜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이걸 그냥 모욕이 된다고 생각하면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취지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요.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저는 이제 보통 핸드폰으로 이제 댓글을 최신 댓글을 계속 확인을 하는데 놀래가지고 캡처를 딱 해놨어요. 이게 보통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는 방향에는 그러니까 무죄를 다툴 때는 무죄 변론이라고 하고 죄는 인정하지만 양형을 참작해달라고 할 때는 양형 변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나베 친일파 댓글 경우에는 양형 변론 같은 무죄 변론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게 제3의 변론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고 또 댓글을 남겨주신 게 실제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실제로 고소를 당하셨던 분이? 고소를 당하신 분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무슨 발언을 해서 고소를 당하셨냐면 국상, 매국년 이 댓글을 다루셔가지고 고소를 당하셨대요. 국상은 뭡니까? 국민쌍땡입니까? 국모의 그거 약간 네. 국민 쌍 X. 국민쌍땡이 그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 표현이 저는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본인도 멘트가 바람직했었겠어요. 세긴 네, 그렇죠. 세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변론을 하고 싶냐면 나경원 의원 자체가 일베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적이 있다라고 하셔요. 맞아요, 제가 있어요. 이걸 다 댓글들을 다 보면서 제가 이제 힌트를 다 얻은 건데 일베는 혐오와 비하 발언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게시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혐오와 비하 발언 자체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게 나경원 의원의 논리이죠.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경원 의원도 국민을 상대로 문바 달창이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렇죠. 이 점이 이제 일단 반드시 변론에서는 고려가 돼야 됩니다. 달빛 창가에서의 줄임말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 반박한 게 나베가 이제 나경원 베스트의 준말이다. 약간 이런 패러디였어요. 패러디, 네, 그렇죠. 그런 정치 풍자, 그것도 풍자였어요, 이제 약간 네, 느낌이. 정치 풍자인 네네네.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국민은 이런 정치인 나경원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고 나경원 의원이 국민에게 비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망감과 분노가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은 어떤 뭐 여자 나경원에 대한 댓글을 단 것이 아니고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정치인 나경원에 대해서 댓글을 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뭐 일반인이면 뭐 굳이 나경원 그렇게 달 일도 없죠. 그래서 일이 없죠. 나경원 의원이 정치인이라면 그 국민을 경찰서에 고소할 게 아니고
국민에게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돌이켜서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변론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정말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이 정말 수준이 높으시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소변은 방송하면서 세상사를 습득한다 이렇게 출연료 네. 앞으로 받겠습니다. 소변한테 받겠어요. 출연료를 네, 어떻게 보면 세상에 깨달음을 좀 주셨네요. 예. 스승님이시네 댓글로 되는. 예. 그래요. 앞으로도 댓글들을 잘 참고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록 목사 관련해서 그래요. 저희가 네. 얘기를 나눴었죠.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고소 대리를 했던 사건 중에 스님한테 빠져서 아주 건실한 사업가가 큰 돈을 사기 당했다. 네. 이 예시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댓글을 쓰셨는데요. 네. 소변 별로 개연성 없는 예로 불교를 깎네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목사도 스님도 다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록 목사도 처음부터 맞습니다. 예. 그렇게 자기를 성령이라고 하고 20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 처음에는 분명히 뭐 열정도 있고 저 사람도 괜찮고 하니까 신도들이 많이 따랐겠죠. 네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르고 뭐 신처럼 떠받들고 이래서 이재록 목사도 스스로 교만해져서 성령이라고 자기를 말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2의 이재록, 제3의 이재록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신도들이 목사를 신처럼 떠받들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깔끔합니다.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 대해서 감사합니다. 법칙을 예전에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이 100번의 법칙이라고 네. 이 첫 번이나 두 번째 때는 경각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그 일을 저지릅니다. 근데 한 100번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메말라고 당연하게 그 일을 하다 보면 사회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100번의 법칙이라고 하나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별로 납득은 못 하시는 거 100번 같아요. 해보셨어요? 예. 그럼? 아니 그러니까 남이 그랬다고. 예. 저 100대 때려주세요. 100대. 그 실제 저희 유튜브가 나간 다음에 네. 상담 연락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아 그래요? 네. 댓글로 분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댓글을 달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뭐 나와라 출석해라라고 이제 연락받는 그 경찰서에서 수사관마다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해당 그 댓글을 조금 이야기해 주신 수사관님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라 좀 경황이 없고 당황스러우실 테지만 어떤 댓글이 문제가 되었는지 본인 댓글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 그런 것들을 안 알려줬으면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뭔지 궁금하다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물어보시고요. 혹시나 한번 들었는데 이거 메모 안 하신 분은 다시 전화해서 좀 물어보신 다음에 네네네. 이 변론 방향 좀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군요. 그렇죠. 내용을 알아야지 또 네. 저희가 이제 변론 방향 정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그걸로도 가야 돼요. 뭐 한번 여쭤봐도 돼요? 네네. 네.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를 수임을 하면 아 이거는 그냥 무료 상담을 해드리는 무료 거고요. 아, 상담 말고 이제 진짜 변론을 하면 진짜 변론을 하기에는 이거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좀 그렇죠. 아 변호사 선임하기 자체가 좀 그렇다. 네. 어떻게 보세요, 소 변호사님은? 뭐 수임료야? 네. 지금 김남 변호사 말씀 볼게요. 아 정가 있습니까? 희망 소비자 가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아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릴까요? 예. 옛날에 그 호두과자 알아야 돼. 사건 호두과자. 그거를 네네. 이제 노무현 시민재단에서 이제 네. 이렇게 했었어요. 얼마예요? 그래갖고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만 원에 한 건에 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못 사다. 우와. 생각보다. 아 이게 뭐 워낙 단체라 그래. 아니 그 5만 원 아니, 정말 이제 비현실적인 가격이고.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공사를 해주신 거 그쵸, 같아요. 공익소송으로 했기 공익소송. 때문에 네. 그러네. 변호사비는 시가네요. 예. 시가. 약간 예. 회랑 비슷하다고 전복 같은 거야. 예. 근데 이제 죄가 무거울 경우에는 비싸지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죄가 가벼우면 예. 이 사안도 가벼운 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 갖고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냐 그럴 이 필요는 얘기야. 없는 예, 사건인 그래서 것 같아요. 뭐 이거를 그 무료로 할 수는 없고 그냥 그때는 이제 차비만 그렇게 아이 고마비. 그러지 마. 저희 좀 이분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네. 전에 제가 한번 저에 대해서 악플을 단 분이 있어서 네. 제가 한 1,100만 원 그 주저요? VAT까지 포함해서 네. 어때요? 이건 비싼 건가요? 엄청 비싼 것 같은데. 그거. 어떤 네,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데? 아 이거 누가 나를 이렇게 막 욕을 해가지고 서너 명 정도, 3명 정도. 그걸 고소하는데 1,100만 원 주셨다고요? 너무 비싼 건가요? 오 비싸죠. 좀 비싸. 저한테 오셨으면 그거 진짜 어디 뭐 김현장 갔어요? 아,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좀 로펌에 너무 많이 규모 있는 주신- 로펌에 가신 것 같은데. 뭐 태평양이야 뭐야? 미치겠다. 다른 근데 이게 같은데. 예. 근데 이게 당했어, 아직도 당했어. 결론이 안 났어 이게 아직도. 아 진짜요? 네. 그래요? 아니 지금 한 작년쯤 한 것 같은데 네. 뭐 안 와.
뭐 계속 수사만 계속하고 있고. 야, 이거는 진짜 진짜. 11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주셨다. 아니 네. 그거 그렇게 엮여 있으면 골치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요? 신경 안 쓰고 아니 계시나요? 나는 내가 고소를 했는데. 예, 아예 고소를 하셨다. 눈탱이 맞으셨네. 눈탱이 맞으셨네. 네, 눈탱이 맞았어요. 눈탱이 맞으실. 예. 근데 왠지 저희가 아는 변호사 같아서 말을 못 드리는데요. 예, 제가 저 나중에 뭐 그 누군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강님. 오늘 많이 쏟아지네요. 대박! 예, 오늘 좀 많이 알겠습니다. 오네. 예. 이게 다 소재인 변호사님의 예. 덕이 아닌가. 아니, 수빈 씨 아닙니다, 오늘 무슨- 컨셉이 아닙니다. 그 저기 컨셉이 저 심혜진 씨 컨셉이라는 평가가 오, 있어요. 심해지죠. 제가- 예. 예. 약간 장례식 컨셉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는 검은 옷을 예, 예. 입어가지고. 네. 네요. 말씀하세요. 어제 제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왜요, 무슨 왜요? 안타까운 일. 소재인 변호사님 아버님을 뵀었는데 오! 진짜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오! 소재인 변호사님 아버님을 뵀는데 제가 아버님 쪽을 공략을 제가 하기로. 깍듯하게 예, 예.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네네네.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어디로 가버리셔가지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그러셨군요. 왜 네. 안타깝습니까? 네? 아니 왜 그 하시- 인사 당연히 너무 반가우니까 인사를 드리려고 한 거죠. 뭐 장인어른으로서? 아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겁니다. 예. 네.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 걸리겠지 뭐. 조금 예. 먼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네. 네. 잘 됐네요. 그러면 이 방송을 좀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 그럼 우리도 인사를 이쪽으로 카메라를 인사하세요. 통해서 인사 드리세요 이쪽으로. 지금. 네, 안녕하세요, 예, 김남구 예. 변호사입니다. 예. 네, 어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야, 또 아유, 하냐 그걸? 왜 시켰어요, 진짜. 네, 미치겠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좀 지난주 댓글까지 좀 살펴봤고 네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아니. 이번 주 너무 이 소식들이 좀 쏟아져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거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지금 너무 좀 막 너무 많아요 의혹이. 예.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네네. TV조선에 갔다가 오거든요. 네. 이게 TV조선 대본입니다. 거의 책 한 권 수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한 시간에 이거를 근데 이 내용이 전부 다 조국 교수님. 아니 지금 대목이야 대목. 그래가지고 신났어 지금. 잡았어요 하나. 네. 예. 그냥 저는 그냥 아주 그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그냥 댓글창에 그냥 막 다 욕만 그냥. 그쪽을 이게 대변해 주는. 아니 저는 대변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제 그냥 사안에 생각을, 대해서 예. 평가를 하는 거고 그런 네네네. 건데. 네. 네,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본 것만 해도 뭐 웅동학원 소송이 있고, 뭐 음.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는데 뭐 재산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 뭐 네네. 이런 얘기도 있고, 딸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뭐 낙제를 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 뭐 사모펀드에 투자를 너무 많아요. 핸드폰을 많아요. 감찰했는데 네. 직권남용이다, 뭐 이런 아니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파악도 못했어요. 지방 네. 법원이잖아요. 네. 법리로 좀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위법 사항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지금까지 같아요. 그럼 일단 주제를 정해볼까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네네. 제가 생각해본 것만 말씀드리면 네. 동생 부부 위장 이혼 의혹이 있죠. 네. 있죠. 그러니까 위장 이혼이라는 게 IMF 이후에 많이 발생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남편이 사업하다 망했어. 그렇죠. 이 빚을 본인이 못 갚으면은 가족이 갚아야 되는 그런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네, 뭐 부부 재산이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남편 명의 재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와서 채권자들에게 채권 회수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당연히 네네. 갚아야 되는 돈이지만요. 네. 그래서 가장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채무 면탈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이혼들을 많이 하셨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빚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 위장 그렇죠. 이혼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예. 가장 이혼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네네. 일단은 대법원 판례는 가장 이혼도 유효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혼을 해도 이혼을 하면 그 이혼에 따른 법적인 효과는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이 가짜 이혼이라 할지라도 이혼한 효력은 유효하다. 유효하다. 내심의 의사는 어쨌든 이혼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채권 집행이나 이런 걸 막거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지 네. 내심의 의사는 뭐 그래도 뭐 이혼한 후에도 같이 산다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이혼하겠다라는 목적은 있다라는 이혼 거예요. 후에도 사실혼 관계여도 문제 없다.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 여성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남편이 뭐 그런 사업상의 이유로 그냥 가라 이혼하자, 가짜 이혼하자 해도 사인하지 말자. 왜요? 사인하는 순간 이때 남편이 이걸 악용할 수가 있다. 맞아요. 재산 그렇죠. 분할이 안 되는 건가요? 그 차원이 다른 아니라 이유. 말. 뭐야 다른 뭐야. 이유. 예. 아니 어른들만 할 수 있는 네. 이야기. 그러면 어려가지고 안 돼. 너무 순진해. 조금 더 세상을 좀 배우고. 그 시작도 안 하고 왜 이런 말을 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왜 악용합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이 남편이 네. 딴 여자하고 사는 거야.
이혼했으니까. 어? 그럼 상상도 못했죠. 법적인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 아내한테는 야, 그 사업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실제 이혼하는 건 아니고 네네. 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합의 이혼을 했어. 네네네. 근데 그래놓고 진짜 이혼을 한 거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나둘씩 남편 재산을 자기 걸로 바꿔 자기 앞으로. 자기 앞으로 함부로 돌려놔라. 못하게. 예.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앞으로 그러잖아. 그래서 그랬나? 예. 이 엄마 개그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위장 이혼 자체로 불법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 위장 이혼을 해서 만약에 재산을 정말 그 불법적으로 채무 면탈을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부부의 공동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부인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 분명히. 그렇죠.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하지만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받으면 그 재산은 부인 것이고 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요. 왜냐면 원래부터 부인 재산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혼을 한 다음에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죠. 채권자가 이 부인한테 간 재산 분할을 해준 내용이 통상적인 재산 분할 액수보다 많다.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해서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 사업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를 안 갚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부인 이름으로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서 다 돌려줄 경우에 그게 강제집행 면탈로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죠. 일단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저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그런 보는데 게 없어서. 그게 없으면은 문제가 안 될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서일령 이 부부가 네네. 그게 아니라면은 네. 위장 이혼이었어도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위장 이혼을 진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제가 직접 기록을 보거나 증거를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재판에서 사실 인정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 나온 게 정확한 것도 없는데 제가 그냥 뉴스 기사 몇 개 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되게 사실 저는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 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런 언론들은 네. 뭐 드러난 사실도 없으면서 마구잡이로 의혹 제기를 제기. 아니, 해버립니다. 진짜 세상에 이건 너무나 심한 게요. 세상에 어떻게 선친의 묘까지 찾아가가지고 김진태요. 그건 사진을 오바였어. 들고 맞아. 이야기하면서 그건 좀 그러더라고. 예. 이거는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의혹을 제기할 거면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해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저 근데 그 계속 미루잖아요. 9월까지 예. 9월까지 미룰 모양인가 예, 예. 봐. 이유가 어쨌든, 있어요. 예, 그렇게 왜요? 미루는 이유가 이게 인사청문회 장에 가게 되면 조국 교수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논박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논박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팩트가 가려지는 그런 모습. 지난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조국 교수 나와라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조국 교수한테 판정패 당해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가 있는데 조국 교수가 지금 사실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해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계속 장외투쟁을 지금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올해 추석이 빨라요. 네. 추석이 빠르니까 계속 미뤄가지고 9월 초까지 가가지고 추석머리 밥상에 이 이야기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너무나 이거는 야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얘기고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게 불법이 아니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김남국 변호사. 너무 많아서 예, 요 예. TV조선 그거 주제도 따라가 볼까요? 일단 예. 위장 이혼 건은 우리 소 변호사님이 말씀해 예. 주셨고 네네. 위장이혼이 이제 결국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위장이혼을 통해 가지고 기술 보증에서 구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피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이라든가 이 조국 수석의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아내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채권을 넘겼고 아, 말이 어려워. 쉽게 A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요. 정말 복잡하고 진짜 이거 어려워요.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그러니까 알아볼 수가 없어. 이거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보니까 조국 수석의 이 문제가 칠판 들고 올라 있는데. 그 사실과 뭐 허위가 무엇인지 이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시작부터 조국 개새끼로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냉면하죠. 사람들은 진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설명 자체도 어려워. 열심히 들으면서 뭐가 맞아, 뭐가 틀려 이렇게 안 돼, 따지지 안 돼, 않고 맞아요. 그냥 무조건 나쁜 놈인 거야. 그래서 예. 뭐 채권을 불이행했어? 약간 요 단어만 기억을 하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그 사안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게 진짜 복잡한데 처음부터 말씀. 얘기를 해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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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거 법리로 해석을 해야 돼요. 네. 네. 그 조국 수석의 아버지는 이제 해당 지역에서 유지였다라고 해요. 유지. 건설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네. 하고요. 네. 이 웅동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했던 것은 아니고 1985년도 그 정도의 웅동학원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네. 지역의 사람들이 이 웅동학원을 인수해라라고 해가지고 인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IMF 전후로 해서 네. 이 웅동학원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네. 맞아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네. 3.1운동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이렇게 역사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전통이 있다는 얘기죠. 전통이 있고 오래돼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땅을 팔아가지고 새로운 어떤 부지로 이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하는데 공사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학교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팔렸는데 돈이 네.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국 수석의 아버지, 이사장의 아버지하고 조국 수석 아들이 하고 있었던 그 건설업 그 회사가 네. 이 신축 공사를 일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청을 준 거죠. 그렇죠. 네. 이제 하동을 준 거죠. 그랬는데 이 공사 대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사 대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 공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여러 군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대개의 건설사가 그렇듯이 중견이나 조금만 건설회사는 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자금 여력이 뭐 세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기술 보증인가 신용보호 신보에서 보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네. IMF가 터져가지고 다 난리가 부도가 났던 났죠. 상황이어가지고 네. 이 회사, 이 조국 수석 동생의 회사, 아버지 회사 다 부도가 났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신보에서 그 부도난 회사의 자금을 다 갚아줬고 예. 신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너희들 예. 어려워서 빌려줬으니까 내놔야지. 그렇죠. 내놔라 하는 거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거예요. 신보에서 갚을 돈이 있는데 왜 이 회사가 웅동학원에 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신설법인으로 넘겨주고 그 중에 10억 원을 아내한테 넘겨줘가지고 학교에 학교법인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고 무변론 판결해가지고 승소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소송을 결국에는- 제기했는데 아예 변론조차 안 했다. 그렇죠. 뭐 요 지점도 그래서 이제 문제점 삼는 거죠. 예, 정리를 하면 네. 조국 수석의 동생이 네. 신부에 갚을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갚을 돈은 피하고 본인이 받을 채권은 아내한테 넘겨가지고 새로운 법인과 아내한테 넘겨가지고 학교법인에 소송을 제기해서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채권을 살린 거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런데 그 부부는 또 이혼한 상태고 네. 위장 이혼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 거죠. 저 질문이 네. 있는데 혹시 예. 기술신보에서 그러면 그 아내분을 상대로 뭐 사행위 취소 소송 같은 거 들어온 거 있나요? 그 당시에 그런 거는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기술신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귀신 같은 분들이에요. 그게 만약에 재산을 빼돌린 게 맞으면 당연히 소송을 했을 건데 그거를 안 했다면은 저는 이거는 뭐 그분들의 행위가 정당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변론 판결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상대방이 대응을 아예 안 해버리면 법원에서는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그냥 인정해줘 버리고 끝나는 건데 네. 그게 그냥 법원이 말만 했다고 그게 인정해주면 그게 법원이 뭐 재판해주는 뭐 그냥 자판기지 그걸 말이 안 되고요. 분명히 그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그 뒤에 근거 자료들을 제출했을 거예요. 증거를. 그 증거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판사님이 보고 아 이거는 판결해도 된다라고 해서 판결을 해준 걸 거고요. 분명히. 만약에 그런 증거를 내지 않는다면 통상의 판사님이라면은 그 증거를 내라고 보정 명령을 내려요. 이게 그 계속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게 당시에 이제 조국 수석이 이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회사가 왜 변론을 안 했냐면요. 그 당신이 이사인데 지금 당신이 이사로 있는 그 학원이 네. 좀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쵸. 그 배임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거죠. 네. 만약에 정말로 채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변론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져줬다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업무상 배임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학교에서 채권이 계약서가 너무나 명백하게 있었던 거예요. 학교법인에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가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변론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변론을 한다라고 하면 변호사 선임하고 하면 오히려 학교법인에 손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변론을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아까 그 신보에서 사행위 취소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법인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가지고 채권이 넘어가 버렸다. 새로운 어떤
이 회사로 넘어갔다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폐업을 해가지고 청산을 해버리고 1년 지나가지고 신설법인의 채권을 넘기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신보에서 폐업한 회사라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이 사행이 추수는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회사도 설립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그 다른 회사가 예. 채권을 넘겨받아가지고 예.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였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있다 보니까 하잖아요. 2011년에 또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학교법인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돈을 받았어야죠. 지금 이미 2007년도에 해가지고 10몇 년이 지난 그런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17년도까지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냥 연장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돈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갚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재판을 네. 계속한 이유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될까 봐서 일단 채권을 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재판으로 인해서 확정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10년이 넘으면 그 채권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냥 기계적으로 그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거죠. 10년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땅값 오늘 보니까 또 단독 기사라고 해가지고 웅동학원이 조국 수석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족이 학교 땅을 팔아가지고 땅 장사하면서 땅값을 부풀려갖고 엄청 돈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팔면은 뭐 많이 올랐다. 어마어마한 돈을 네. 번다. 네. 그게 아니에요? 땅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기사예요. 이미 한번 이렇게 팔면서 돈을 네. 벌어가지고 나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팔면은 돈을 엄청 볼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팔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아직 팔면 많이 번다. 그 기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땅 장사했다는 것도 이것도 팩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웅동학원이 원래 있었던 그 구학교 부지가 있는데 구학교 부지는 사실은 너무나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뭐 70, 80년 되다 보니까 학교 안전 문제도 있고 네네. 학교 근처로 큰 길이 나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갈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전에 가려고 하면 새로운 부지는 땅값이 싸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요? 건축비. 건축비가. 예. 그래도 저 시사 차익을 노리고 판 게 아니라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되냐면 당장 돈이 없으니까 구 부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 20억인가 30억인가 대출을 받는데 그때가 IMF가 하필 터진 거예요. 이전하는 그 시기에. 그래가지고 이 뭐 땅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도 않고 결국에는 경매가 돼가지고 네. 원래 땅의 감정가가 42억인데 20억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히 손해를 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받아야 될 그 땅으로 해가지고 땅을 뭐 팔고 뭐 해가지고 받아야 될 돈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신축으로 이제 가는 어떤 이전된 학교의 신축 공사비가 50억이 드는데 그 50억에 대한 부분을 다 이렇게 지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일단 우선은 조그만 업체나 하동업체 그런 데는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주고 실제 못 받은 거는 아까 말한 그 이사장 조국 수석의 아버지하고 조국 수석 그 아들 남동생의 그 회사만 못 받은 거예요. 채권만 10몇억을. 네네. 그래서 그걸 소송을 제기를 한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축해 가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돈을 못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아니, 이걸 가지고 땅 장사했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팩트예요. 그거. 어차피 아버지 회사고 아들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에서 아들 회사한테 돈을 안 준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근데 이게 변호사분들마다 법리를 다들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위장 이혼을 해서 돈을 안 그러니까 다 어차피 아버지 회사는 아들 회사니까 돈을 안 갚으려던 행동이다. 뭐 이런 의도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아니 그 아들 회사건 아버지 네. 회사건 건물 올리려면 램프에 진이가 아닌 이상 돈 들어요. 돈 그러니까 들죠. 학교법인도 그러니까 돈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또 아이고 메뉴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 아프리카 TV 가라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옷이라도 한 커플씩 벗어드려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제각각이고 되게 복잡해요. 이게 저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우리도 복잡한데. 이 건은 해명이 된 것 같아. 웅동학원 거는 뭐 대략 뭐 오해를 하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이 관계도를 쫙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웅동학원 그 동생 부부의 문제 이거 뭐 모두 다 문제가 아닌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요거는. 예, 어차피 그렇죠. 뭐 판단은 뭐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모펀드로 한번 가볼까요? 사모펀드. 예. 이게 사모펀드가 말이죠. 저는 사실 백지위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 그 펀드에다가 통상이제 맡기면은 네가 알아서 투자를 해라. 뭐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든지 말든지 해라. 난 널 믿는다고 넘기는 그런 차원의 것이 이제 펀드인데 그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펀드는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아무개 기업에다 직접 투자를 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 근데 이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이 장점들을 혼용한 게 그 조국 수석이 조국 후보자가 가입했다는 그 펀드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조금 그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모펀드는 간접 투자입니다. 간접 투자.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실물 자산을 계약해서 사거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를 뭐 그렇죠. 주식 계좌를 열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를 직접 투자라고 하는데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고 특히나 이 청와대나 민정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정보나 이런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삼성 주식 갖고 있으면 당연히 삼성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접 투자를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펀드 이런 어떤 공모펀드나 사모펀드 이런 것을 금지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직접 간접 투자니까. 그렇죠. 간접 투자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공모펀드는 다 하는데 은행에서 하는 이런 거나 이런 거는 다 하는데 사모펀드는 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는데 그런 거부감은 생각하지 말고 공모펀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한 거 사모펀드는 조그맣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막 마치 뭐가 범죄가 되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한 액수가 상당한단 말이죠. 50억이 넘죠. 74억인가 그런데 약정이 그렇고 이제 10억을 우선 냈는데 근데 이 사모펀드가 이제 투자하려고 했던 곳이 뭐 가로등, 전멸 그렇죠. 업체. 근데 그거는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거지 뭐. 국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들어가시자마자 그러니까 민정수석 일대 들어가자마자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사모펀드에 가입해가지고 그 업체는 또 그렇게 가로등 전멸 사업 투자를 하는 이런 흐름을 보자면은 이제 뭐 어떻게든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없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흐름상, 그러니까 그 그림상 그림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펀드에 돈을 넣으셨는데 근데 그 사모펀드에 넣은 돈이 투자를 하는 곳이 이제 국가 가로등 사업을 하거나 신호등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신호등을 이제 설치를 한다거나 가로등을 설치하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책 사업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나라의 일을 관장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정보를 미리 듣고 투자를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도 제기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조금 너무나 무리한 게 뭐냐면요. 어제 이제 그 타 방송의 우기영님, 최욱 씨, 우기영님이 똑같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정부 지출에 의해서 하는 사업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책 사업에 무엇인가 그 회사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문제 삼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엄청나게 너무나 많은 그런 회사들이 국책 사업, 정부의 국책 사업 세금에 의한 어떤 그런 사업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책 사업에 투자했다는 것만으로는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미리 듣고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일단은 그런 가로등 사업을 통해 가지고 막 매출이나 수익이 막 엄청 뛴 게 아니에요. 그 뭐 한 7천 그 전년도에 7,400인가 수익이 났는데 그 다음 연도에 한 1억 뭐 4천 얼마인가 그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국책 사업 뭐 거기에다 뭐 해가 가로등 사업 해가지고 막 수십억에 막 해가지고 회사 가치가 막 100억 200억 뛰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뭐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조금 더 그 시기를 타가지고 늘어난 정도이지 이걸로 뭐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 지적을 하려고 하면 그 펀드가 미리 그런 국책 사업에 투자가 될 이런 어떤 매출액이 늘어날 것을 알았다라거나 미리 알았다라거나 아니면 거꾸로 조국 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펀드에 있었다라는 거 알아가지고 그 펀드가 이 회사에 투자했다라는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거기다 해주는 이런 어떤 것이 구조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투자자나 그 펀드에 투자한 사람 이 투자자들을 다 공개가 되지가 않아요. 블라인드 펀드고. 그 블라인드 펀드죠. 그래서 어디 회사에 투자하는지도
잘 조국 수석한테 모른다. 투자자들한테 안 알려주고 알려주지 않는다. 거꾸로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면서 이 회사한테 우리 사원들이 누가 이게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만약에 알려줬다면이라는 가정이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서 몰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만약 그게 맞다라고 하면 네네. 이 펀드가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펀드는 수익이 완전히 잘 안 나가지고 지금 청산 절차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수익이 났다. 네. 알겠습니다. 펀드 이제 저는 그 뉴스 기사에서 말하는 것들이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모펀드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냥 의혹이 확 생기는 거예요. 사모펀드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저는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모두 다 뭐 투자도 못하고 뭐 그러지는 뭐 가난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고정관념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할 수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다만 문제가 되는 재테크는 거는 상관없죠. 고위공직자로서 정보를 빼내서 그렇죠. 고수익을 얻는 그런 정말 국민들을 배신하는 그런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그거는 반드시 엄하게 처벌되어야 되지만 근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게 그렇죠. 아니라 단지 거죠. 사모펀드에 아직까지 의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혹 자체만 가지고는 이제 저는 이렇게 뭐 비난을 받. 그러니까 청문회가 빨리 열려가지고 이 의혹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청문회가 안 열리고 있으니까 이게 왜 청문회를 계속 미루려고 하느냐? 조국이 사퇴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늘리고 그래서 문매를 가한 다음에 청문회를 딱 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서 마무리되니까 연장시켜가지고 조국을 완전히 상처를 내가지고 그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밖에 없어요. 약간 조국 전 민정수석을 좀 겁내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올라가면 급하게 대선권 후보로 이렇게 확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흠집을 오래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서 이 의혹이 쌓여서 타격이 더 크게끔 해야겠다. 뭐 이런 의도로 좀 볼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제 그제부터 계속 친문이나 이런 게시판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요. 보수에서 막 글을 쓰는데 과거에 그 2012년 대선 때 탁현민 전 행정관이 조국 수석을 이제 불러내면서 문재인이다, 조국은 문재인이다 이런 이야기 한 거를 계속해서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수에서 이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는 조국 수석을 흔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는 거고 문재인 정권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투영시키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9월로 가게 되면 정기국회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절대 무리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조국 특검까지 해가지고 내년 선거를 치르려는 그런 조국 특검. 아니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요.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 뭐 피했다가 특검 맞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계속 연장시키는 가지고 가서 요걸로 선거를 치르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랄까 어차피 특검까지 가려면 시간이 계속 걸리니까 임명까지 강행을 하더라도 그런 임명이 됐다. 법무장관이 임명이 됐다면 우리는 특검을 요청해서 수사를 하게끔 해서 계속 흔들겠다. 그러니까 미친 거죠. 뭐 이렇게 그래 나경원 다시 해야겠네. 그래요. 나경원 다시 해야겠어. 다시 해야겠어. 김성 미친 거 갖다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칠 수도 있다. 미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좀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영등포 경찰서에 나와서 패스트트랙 당시 그 무도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조사도 안 받으면서 아무개를 계속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것도 어차피 의혹이 해소돼야 청문회에서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변호사님. 내가 저 미리 얘기는 하는데 청문회 때 이들은 범법 사실을 하나도 규명해낼 수 없을 거예요. 인신공격만 하다가 끝날 거야. 그렇죠. 기간도 짧고 충격받다 끝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특히 그 소송 관련해서는 정말 변호사가 보기에도 사실 되게 복잡해요. 되게 그래서 복잡해요.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뭐 1, 2년 결과 나올 때까지 그런 사건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어떤 한쪽의 말만 듣고 이쪽 말은 안 듣고 한쪽 말만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확실한 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조국 수석이 뭐 내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죽 본인은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명하고 싶어서. 그 저 정눈싸 뭐 그렇다면은
조국이 아무 잘못이 없단 말인가요? 이러고 있어요. 뭐야,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한번. 아무 잘못도 없다면 믿어야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문사님이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청문회에서 조국 수석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다른 게 또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일단 이 두 가지 사모펀드 건하고 웅동화군 건은 일단 이거는 문제가 이거 없다. 의혹이에요, 무조건. 그냥 뭐 소설 정도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근데 이 건은 뭐랄까요? 어떤 좀 거? 사실 범법보다도 정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녀 문제. 딸. 일단은 많은 연구자들을 분노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논문. 네. 뭐 나는 이게 고등학생이 이 논문을 오늘 만들 수 터졌어요. 있는가? 오늘. 제1 저자일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김남욱 변호사가 얘기하시죠. 이제 이제 조국 교수님의 딸에 대한 문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논문이고 두 번째는 장학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는 장학금이었고 오늘은 논문 이런 상황인데 장학금 정도는 좀 해명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학금만 보면은 이게 무슨 뭐 국가 장학금도 아니고 성적 장학금도 아니고 그 교수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학생을 공부 잘 시키려고 그래서 야 너 이렇게 이번에 성적이 이래 장학금 줄 테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 해가지고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 국민 정서상 약간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형님 한번 생각해봐요.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정말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집안이 어렵거나 아니면 정말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거의 제가 알고 있는 장학금의 종류는 그랬어요. 근데 이 장학금 자체가 굉장히 좀 특별한 장학금인데 그거를 3년 연속 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프레임을 잡으려면은 비난을 걸게끔 충분히 만들 수가 있긴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왔던 프레임이 뭐냐면요. 2번 유급했는데 장학금 받았다. 계속 뭐 유학기 동안 또 계속 받았다. 이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급했는데 어떻게 성적도 안 된 사람을 받냐 이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조국 수석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받냐. 그다음 세 번째는 뭐 하이라이트인데요. 장학금을 준 교수가 지도 교수가 부산에 있는 부산시 산하의 어떤 원장으로 자리로 갔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부터 다 이야기를 하면요.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성덕장학금이나 가계곤란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국 수석의 딸이 받았다라고 하는 장학금은 소천장학회라고 해가지고 소천장학회. 지도교수가 본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외부 장학금으로 본인이 출연해가지고 외부의 어떤 그 학내 장학금이 아니라 외부 장학금으로 장학금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로스쿨 의전원 원장은 아니지만 의전원 교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유급하고 뭐 이런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면학 장학금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조국 수석 딸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새끼손가락 걸어보세요. 자. 유급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 약속 지키면 내가 장학금을 주겠어요. 이렇게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면학 장학금으로 해서 주었다라는 거고 이게 또 로비했다라는 거 이거 그러니까 딸한테 장학금 줘갖고 로비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썼는데 만약 그랬다고 하면 이 교수님은 의사가 아니라 무당이에요. 무당. S급 무당. 왜 그러냐면 2016년도부터 조국 수석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16년에 국정농단 그게 터질 거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탄핵까지 알아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부산시 산하기관이니까 부산시장도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파헤치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다 못해 이제는 거의 뭐 부산시장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뭐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이제 뭐 조국 수석이 부산대를 방문했는데 그 방문하자마자 뭐 주치의가 부산대 교수로 바뀌고 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때는 이게 사실은 그 합리적인 의심이 될 만한 거예요. 왜냐면 지들은 그랬으니까. 그것도 완전 지방 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방대 뭐 지방에 사는 의사나 교수나 변호사들 이거 뭐 못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의심한다죠. 그렇지. 자기네들이 아는 만큼 의심한다. 이게 남자 여자 관계에 있어도 아는 만큼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특히 이제 제가 공영방송 진행할 때 KBS에서 진행할 때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비판하면은 뭐 위에서 누가 지령이 내려와 가지고 김용민이한테 압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 까라고. 나는 내 진심으로 내가 정말 시사평론가의 양심으로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위에서 지령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 걔네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듯이 남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령 받으면 우리 여기 김용민 PD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한테 받은 거죠. 아니 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소변도사님 양심에. 소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 예. 아, 그 딸 장학금 의혹에 관련해서는 네네네. 저는 이것도 이제 의혹이다 지금까지는. 이게 뭐 만약에 조국 수석 딸의 교수님이 딸한테 장학금을 준 게 뇌물이다 뭐 이런 게 성립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국 뭐 2016년도에 국정농단이 일어나서 뭐 탄핵이 되고 조국 수석이 청와대 수석으로 가고 법무부 장관까지 갈 거를 그 교수님이 마치 무당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말이 안 되죠. 일단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교수님이 승진을 하셨다고요? 어디? 병원장으로. 예. 병원장으로 승진하는데 조국 수석이 뭔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증거 같은 게 혹시 나온 게 그러니까 그 있을까요? 의혹이에요. 다 의혹에 불과하고 예. 그게 아마 수사를 하게 되면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특검에 한다 뭐 이런 약간 의미가 네. 되겠죠. 아니 특검 그러니까 수사가 그냥 해달라고 하면 수사가 다 됩니까? 의혹이 있고 혐의점이 드러나야지 수사를 하는 거지. 명백한 혐의가 지금 혐의가 보이면, 그러니까 예. 혐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고소를 한다고 해서 다 수사를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럼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면 각하 처리를 각하죠, 해버려야 각하. 돼. 네. 그건 지금 와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청문회에서 조국 수석의 답변이 있기도 전에 이것만 가지고 계속 의혹을 부풀리는 거는 네. 저는 바람직하지 맞지가 않다고 않죠. 봅니다. 원래 그 지도 교수님이 그 지역에서 그 이비인후 학회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그만 지역의 병원장까지 하고 굉장히 원래부터 실력이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장학금이니까 가계곤란이나 성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종편에서 또 막 문제 삼는 게 2012년도에 조국 교수가 뭐 장학금은 가계곤란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그 글을 올렸다고 하면서 또 막 그 비판을 하는데 조국 교수님이 그 과거에 썼던 글은 국가 장학금이나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이 가계곤란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네. 외부 장학금이나 일반 개인이 주는 장학금이나 외부에 있는 장학금이나 이런 모든 장학금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장학금 학교 내에 주는 장학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조국 수석의 딸의 이 장학금은 외부 장학금이고 네. 특히나 이거 개인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살레시오 저희 이제 장학회 살레시오 저희 고등학교에 미래위원회 장학회 이사로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어리다 보니까 실무를 해요. 어젯밤에도 제가 1시까지 실무를 했는데 이거를 하는데 다 의견이 분분해요. 가계곤란으로 줘야 된다는 게 대부분 다수지만 가계곤란 플러스 가계곤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 네네. 적어도 정말 성실하고 살레시안의 정신이 있는 그런 학생들 착한 학생들 줘야지 자기 개인만 막 하는 그런 사람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또 의견도 있고 네네. 오히려 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못하는 애들도 줘야 된다. 또 막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토론에 따라서 그 기준을 나름의 장학회마다 기준을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를 줬다라고 해갖고 왜 그걸 왜 조국 수석을 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은 짓이죠. 그렇죠. 그럼 장학금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시청자 여러분의 입장에 맡겨야 되고, 그러니까 장학금 이야기도 여기서 뭐 어떻게 보면 의혹이 풀리셨을지도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자 봐요. 형이 어디다가 최근에 기부했어요? 저는 유니세프에다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거. 아니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대답 못할 왜 뻔했네. 유니세프에다 기부해? 그거를 어려운 사람이나 이런 데다가 유니세프는 얼마나 진짜 재정도 빵빵한데 뭐야 이런데 이 함정질 더 어려운데 함정판 아니 내한테. 그 기준을 정해갖고 해야지 기준이 뭐야? 이 기준도 없고 이 사람 웃긴 사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 떼수시. 아니 진짜 이거라니까. 맞아, 왜냐면 그 장학금은 교수님 재량으로 주는 그러니까, 장학금이었기 예. 때문에 장학회마다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건데. 장학금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지금 조국 교수를 비판하는 게 당신 범법했어? 이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도덕적인 거. 오, 이 사람 봐라. 과거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게 칼럼 쓴 거에 굉장히 대해, 예. 이중적이네, 위선적이네. 이걸 들춰내가지고 내로남불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럼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등록금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네. 예. 그럼 우리가 저 광고부터 광고부터 하고 그렇죠. 그렇죠. 광고고.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수록 생모시 떡 3종. 송편, 송병, 개떡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석에 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추석은 맞춤형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추석에 떡 없으면 섭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송편이 아니라 생모시로 만든 모시떡 3종 세트. 여기 이제 송병인데요. 예. 이 송병.
떡의 빛깔이 초록색이면 흔히 쑥떡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쑥떡과 생모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모시가루를 섞어서 만든 떡도 아닙니다. 맛있겠다. 그 이름도 유명한 한산의 생모시만을 사용한 완전 전통의 모시떡입니다. 네, 자 생모시떡은 부드럽고 쫄깃합니다. 떡이 쫄깃한 것은 당연하지만 가래떡같이 쫄깃함은 아닙니다. 마치 찹쌀과 모짜렐라 치즈가 합쳐진 듯한 부드러운 쫄깃함, 은은한 모시향이 떡의 품격을 더해줍니다. 고수록 떡은요, 충남 서천 지역의 유명 떡 회사죠. 생산 업체로서 네. 해썹 인증, 안전한 시설로 해썹이 정말 이거 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해썹 인증 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국내 유명 백화점과 홈쇼핑에서도 인기리에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중요한 건 가격인데 고수록 생모시 송편 400g 곱하기 3봉 13,500원. 네, 생모시 송병 400g 곱하기 3봉 네. 13,500원. 네, 그리고 생모시 개떡 400g 곱하기 3봉 13,500원. 네. 네, 그리고 생모시 모듬 세트, 송편도 들어가고 송병도 들어가고 개떡도 개떡도 있구나 여기. 네, 각 400g 이게 다 한 봉씩 다르구나. 13,500원. 김용민닷컴은 따로 압도적 최저가에 저렴하게 여러분들께 봉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추석 송편이 필요하신 분들, 어르신들 입맛에 딱인 전통의 생모시, 네, 김용민닷컴에서 고수록 생모시떡 3종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추석에 송편 시장 가서 사잖아요. 요즘 많이 안 하니까 떡을. 네. 뭐 어디 방앗간에 가서 하시거나 하는데 송편이 일종입니다. 네. 거의 다 안에 깨 들어가 있어요. 네, 약간 그래요. 설탕 녹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꿀떡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한다면 정말 추석에 우리 종갓집 역시 최고다라는 네, 말을 그렇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준이 달라. 수준. 제사를 클래스가 떼고 다른 오르면 집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한산모신가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송편. 아까 우리가 생모시 고수록 생모시 떡 3종 했는데 맛있다. 자, 진짜 찍어 드셔야지. 맛있다. 와. 자, 찍어 드시려면은 심청식품 공주 밤 율피 조청. 율피가 뭔지 아시죠? 밤 율피가 껍질. 뭐예요? 밤 껍질로 만든. 밤 껍질이에요? 네, 오. 조청입니다. 율피 조청은 공주시 밤 연구소가 기획하고 심청식품이 만든 맛있고 건강한 조청입니다. 이거 그 조청 한번 찍어 보셔야지. 이제 끊어지지가 않네. 엄청 진합니다. 맞춤형 세트 상품이네요. 그러니까요. 오, 형님 이거 봐. 이게 하도 쫀득쫀득거려서 이걸 들어. 그래요? 예. 이거 봐. 와. 이거 보시죠. 야. 이게 제대로 조청이네. 어때요?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말을 하기가 싫어요. 계속 먹고 싶습니다. 진짜 개떡 맛있어요. 아니에요? 개떡. 개떡이죠. 자 우리 김남국 우리 또 쇼핑 호스트 한번 또 들어가셔야죠. 아이고. 예. 이게 모시하면 한산모시잖아요. 이게 여름에 우리가 옛부터 즐겨봤던 이런 모시옷뿐만 아니라 모시메리. 그렇죠. 모시메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모시잎이 또 음식에 얼마나 좋은지 궁합이 좋은지 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어린 모시 순도 먹지만 모시잎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송편에다 넣어서 먹는데 그 효능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우리가 네.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시잎을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얘기는 정력에도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혈관이 깨끗해야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에 좋은 거니까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 요즘에 네. 노화 방지 되게 중요하시죠. 안티에이징. 네, 예. 이게 좀 성분이 길어가지고 제가 외웠는데 까먹었는데 네네네. 이 성분 때문에 모시잎을 많이 먹는 분들은 이 노화나 이런 데 방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지방을 흡수하는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을 밀어내는군요. 네, 그래서 조청에다가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송편 하나 먹었고 한두 개씩 먹으면 밥에도 좋고 네, 밥을 대용하는 데도 너무 좋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고수록 생모시떡 3종 그렇습니다. 홍보하신 거고.